그해 겨울은 유독 길었습니다. 바람이 뼛속까지 스미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반찬 몇 개를 챙겨 아들 집으로 향했죠. 자식 걱정은 나이가 들어도 끝이 없더라고요. 결혼을 시켰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며느리 눈치까지 보게 되니 발걸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아파트 로비에 들어섰는데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손을 들어 흔들려고 했죠.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보던 얼굴이 아니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고 눈빛이 반짝거렸죠. 마치 연애를 하는 처녀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리고 멈춰섰어요.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어요. 거리가 좀 멀었거든요. 저는 무심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병신이라 시원치 않아. 그때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군요. 어머니. 며느리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연락도 안 하시고. 아이고, 이 무거운 걸 또 들고 오셨어요. 주세요, 어머님. 누구랑 통화했니? 그냥 친구요. 옛날 친구가 전화해서. 근데 어머니 춥죠? 어서 올라가요. 도연 씨도 어머니 오면 좋아할 거예요. 며느리는 제 손에서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앞서 걸어갔어요. 저는 며느리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신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설마 내 아들을 두고 한 말은 아니겠죠.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며느리를 따라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들은 방에 있었어요. 컴퓨터에 앉아 뭔가를 하고 있더군요. 도연아, 엄마 왔다. 아들이 저를 보고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더니 바닥에 넘어졌어요. 도연아! 저는 달려가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아들의 불편한 다리가 의자에 걸린 모양이었어요. 아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그 순간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한숨 소리였습니다. 짧지만 깊은 짜증이 가득 실린 한숨이었죠. 저는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표정을 지운 채 서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그 한숨에 담긴 경멸을요. 로비에서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병신이라 시원찮아. 저는 아들의 손을 잡은 채 깨달았죠. 그때 이 결혼을 막았어야 했다는 것을요. 저는 22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어요.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거의 빈손으로 집을 나왔죠. 양육비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 남자에게 손 벌리느니 차라리 굶는 게 나았죠.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부업을 뛰었습니다. 잠은 서너 시간이면 충분했어요. 그때는 좀 젊었으니 가능했네요. 지금 하라고 하면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당시 전 몸이 2개라도 모자랐죠. 아들은 그런 저를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학원 한번 보내달라는 소리 없이 혼자 공부했어요. 그렇게 묵묵히 버텨서 좋은 대학에 붙었죠. 졸업 후에는 IT 회사의 개발자로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아들이 저를 고깃집에 데려갔어요. 고기를 구우며 아들이 말했죠. 엄마, 이제 내가 볼 테니까 쉬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무심한 듯한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마음고생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엄마, 인사해. 내 여자친구.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은경이라고 해요. 말을 참 예쁘게 했습니다. 목소리도 곱고 웃는 얼굴도 화사했어요.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죠. 저는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아들 여자친구가 젓가락을 들기 전에 휴대폰부터 꺼냈어요. 음식 사진을 찍기 시작하더군요. 사진은 왜 찍니? 아, 기념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차려주신 첫 밥상인데 사진으로 남겨두고 싶어서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여요, 어머니. 저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뭐든 사진으로 남긴다더군요. 밥을 먹는데 아들 여자친구가 반찬을 집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손목 안쪽이 보였어요. 문신이 있더군요. 예쁜 것도 아니고 무슨 정갈 같은 문신이었어요. 저는 못 본 척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목 뒤에도 문신이 살짝 보였어요. 밥을 먹으며 가만히 보니 배꼽 아래에도 문신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물을 뜨는 척하며 생각에 잠겼죠. 보통 집 아이들은 저렇게 문신을 하진 않을 겁니다. 은경아, 문신이 좀 있네. 아, 이거요? 어릴 때 한 거예요. 요즘 다들 하잖아요. 지우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지우고 있어요. 아들 여자친구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첫 만남에 분위기를 깨기 싫었죠. 아들 여자친구가 돌아간 후 저는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도연아, 그 애 어떻게 만났니? 왜? 마음에 안 들어? 그건 아닌데 문신이 좀 많더라. 저 정도면 보통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담배도 피고 그러니? 그 애 평범하게 자란 애 맞고? 도연아, 결혼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아들은 대답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이미 답을 알았어요. 아들 마음이 깊이 가 있다는 것을요. 아들은 제 말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은경이가 누군지 알아? 나 중학교 동창이야. 중학교 동창? 그때부터 알던 애야? 근데 엄마, 나 사실 중학교 때 왕따 당했어. 저는 그 말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상상도 못한 말에 깜짝 놀랐어요. 왕따? 네가?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왜 왕따야? 학교 잘 다녔잖아. 아니, 너 왜 그때 말을 안 했어? 엄마,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부업하느라 새벽에 들어왔잖아. 아이,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말해. 그땐 걱정시키기 싫었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아들 걱정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돈 버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게 얼마나 미안하든지요. 그래서 얼마나 당한 거야? 매일 맞았지. 돈도 뺏기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런 일을 겪는 동안 나는 뭘 했나 싶었어요. 자식 학비 벌어준다고 정작 자식 곁에는 없었던 거지요. 근데 엄마가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진짜 그거 오래 안 갔어. 은경이 때문에. 은경이가 뭘 했는데? 걔가 내 편을 들어줬어. 왕따 시키는 애들한테 니들이 뭔데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냐고 한 대 치면 두 대로 갚아줬어. 걔는 무서운 게 없었나 봐. 아들의 눈이 먼 곳을 보았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은경이가 나타나고 나서 지옥이 끝났어. 아무도 나한테 손 못 댔어. 걔 덕분에 학교 다닐 수 있었어. 아마 걔 아니었으면 나도
학창 시절이 지옥이었을 거야. 은경이 덕분에 내 학창 시절은 행복한 추억으로 남은 것 같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졸업하고 연락이 끊겼는데 2년 전에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어. 뭐 반가워서 연락처 주고받고 밥 먹다 보니까 어찌어찌 연애가 됐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의 눈이 진지했어요. 엄마, 은경이 아니었으면 나 여기 없었어. 은경이가 나 구해준 거야.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신이 어떻고 출신이 어떻고 따질 처지가 아니었어요. 아들의 생명의 은인인데 제가 뭐라고 반대를 해요. 결국 두 사람은 결혼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어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사람 키워주셔서. 결혼식 날 활짝 웃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을 애써 눌러 담았어요. 은인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이게 얼마나 오만한 오산이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 이 결혼을 뜯어 말렸어야 했어요. 결혼 후 2년 동안 아들 부부는 별 탈 없이 살았습니다. 며느리도 아들을 잘 챙기는 것 같았어요. 저도 며느리에 대한 첫인상은 점점 잊어갔죠. 이대로 평범하게 살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김도연 환자 보호자분 되시죠? 지금 응급실로 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아들은 야근 후 퇴근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다더군요. 마침 그 자리에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서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어머니, 어떡해요. 도연 씨가.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아는 채 수술실 앞을 지켰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다리 신경이 크게 손상됐어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들이 살았다는 말에 무릎이 풀렸어요. 일단 살았으면 됐습니다. 다리야 치료하면 되죠. 그렇게 반년 넘는 병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병원에 왔어요. 밥도 먹여주고 몸도 닦아주고 재활 운동도 함께 했죠. 새벽까지 아들 곁을 지키다 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역시 아들의 은인답다 싶었죠. 그때만 해도 며느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도 아들의 다리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의사가 저와 며느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왼쪽 다리 신경 손상이 영구적입니다. 완전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 뜻은 한쪽 다리는 평생 쓸 수 없다는 말이었어요. 아들은 며칠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기 휴직이 어렵다며 권고사직 처리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멀쩡히 일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직장도 잃은 거죠. 퇴원 후 아들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았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요. 저는 틈만 나면 반찬을 싸들고 아들 집에 갔어요.
그런데 아들은 방문도 열지 않더군요. 엄마, 그냥 가. 나 괜찮아. 괜찮다는 말이 괜찮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띄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냥 빈 모니터 화면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죠. 밥 먹었어? 어, 뭐 먹었는데? 그냥 뭐... 대화가 이어지질 않았습니다. 제가 뭘 물어봐도 한두 마디가 전부였어요. 예전에 저랑 있으면 수다쟁이처럼 말을 쏟아내던 아이였는데요. 집안을 둘러보니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경이는? 가게, 이 시간에도 가게야? 내가 돈을 못 버니까 은경이가 열심히 일하는 거지 뭐. 아들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아들의 태도가 단순히 다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차렸어요. 국도 데우고 가져온 반찬도 그릇에 담았죠. 아들을 식탁으로 불러 앉혔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몇 숟갈 뜨더니 이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더 먹어. 입맛이 없어? 누워만 있으니 배가 고플 리가 있나. 배 안 고파.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 밑에는 그늘이 져 있었죠. 예전에 회사 다니며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속이 텅 빈 껍데기처럼 보였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아들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아들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캐묻지 못했죠. 그저 돌려서 물어보았지만 별말은 없었어요. 저는 그날 늦은 시간까지 아들 곁에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가. 늦었잖아. 좀 더 이따 갈게. 가라니까. 나 피곤하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빈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상한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죠.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는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아들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다리 때문에 저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달리 다른 이유를 찾을 게 없었어요. 며느리도 이제 집안의 경제를 책임져야 해서 바쁜 거라 생각했죠. 아들 부부가 제게 무엇을 숨기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아들이 이대로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결심을 하고 아들 집에 찾아갔어요. 아들을 거실로 불러 앉혔죠. 도연아,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좀 불편하면 어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컴퓨터로 하는 일은 다리랑 상관없잖아. 네가 얼마나 실력이 좋았는데. 아들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죠. 도연아, 너 진짜 이렇게 살 거야? 다리 하나 불편한 거 가지고 인생 끝난 사람처럼 굴 거냐고. 엄마가 널 그렇게 키웠어? 응? 그 순간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 눈빛이 낯설었어요. 이 거지 같은 다리 때문이 아니라고!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봤어요. 저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니. 그럼 뭐 때문인데? 회사 정리돼서 그래? 아니면 돈 못 번다고 은경이가 뭐라고 해? 아들은 입을 열려고 했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입을 다물어 버렸죠. 고개를 돌리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방문 앞으로 갔어요.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잠겨 있었죠. 도연아, 문 열어. 엄마한테 말해봐. 뭐가 문제야? 말을 해야 엄마가 알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아들이 문을 열어줄 줄 알았죠.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거지 같은 다리 때문이 아니다. 아들의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리 때문이 아니라면 대체 뭐란 말인가요? 역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있나 싶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아직 안 가셨어요? 이 늦은 시간까지 여기 계셨어요? 도연이가 방에서 안 나와서 아까 좀 그나저나 은경이 네가 고생이 많구나. 지금 끝났어? 네, 마지막 손님이 늦게 와서. 어머니, 도연 씨는 제가 잘 타일러 볼게요. 요즘 도연 씨가 예민해서 그래요. 갑자기 환경이 변했으니. 어머니 늦었으니까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잘 얘기할게요. 며느리가 저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들 집에 갔습니다. 아들과 매일 싸우는 게 저도 힘들었지만 이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문 앞에서 사정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옆에 앉아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도연아, 할 수 있는 일 찾아보자. 너 개발자였잖아. 실력이 어디 가겠어?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대꾸도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들이 워낙 좋아하는 일이었으니 언젠가는 아들 마음이 흔들릴 거라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사업해볼까? 사업? 무슨 사업? 사고 보상금이 좀 있잖아. 그걸로 IT 개발 외주 일을 받아볼까 해. 뭐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혼자서 재택으로 코딩하는 거야.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아들이 일어서려 하는구나 싶었죠. 그래 해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게 뭐든 엄마가 다 도와줄게.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래도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거였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안심을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반찬도 해다 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아들 얼굴도 살폈죠. 아들은 드디어 일을 시작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생기가 없었어요. 일을 해도 기쁜 표정이 아니었죠. 무언가 짓눌린 사람 같았습니다. 이상한 건 며느리였어요. 예전에는 병원에서는 하루 종일 아들 곁에 붙어 있더니 이제는 챙기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저녁 늦게까지 있어도 며느리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도연아, 은경이 오늘도 늦니? 가게 바빠서 늦는데. 아들은 그 말만 했습니다. 더 묻지 말라는 듯한 어조였어요. 며느리는 네일샵을 합니다. 그런데 네일샵이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할 게 뭐가 있나요?
제가 밤 10시에서 11시까지 아들 집에 있어도 며느리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언제나 자정이 넘어서 집에 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10시가 넘어 집에 가려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웬일로 이른 시간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는 게 보였어요. 은경아, 왜 이렇게 늦었어? 밥은 먹었니? 매일 이렇게 늦는 거야? 일이 많았어요. 요즘 손님이 많아서. 아시는 것처럼 제가 돈 벌어야 하니까요. 그 말투가 퉁명스러웠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하던 말투가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저한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에게 눈을 돌리니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엄마, 미안해. 은경이가 요즘 피곤해서 좀 신경이 날카로워. 크게 마음에 담지 마. 늦었는데 이제 가셔. 아들이 며느리 대신 사과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아들 방에서 나왔어요. 집으로 가려다가 몸을 돌려 며느리가 들어간 안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네. 은경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는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은경아, 요즘 도연이가 많이 힘들어 보여. 물론 너도 많이 힘든 거 다 안다.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부부가 더 서로 의지를 해야 하는 거야. 혼자 집에서 일하느라 외롭기도 할 거고. 그러니 네가 조금만 챙겨주면 안 되겠니? 어렵겠지만 가끔 일찍 들어와서 밥도 같이 먹어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생활비 문제라면 내가 얼마든 도울 테니.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지더군요. 얼마나 주실 수 있는데요? 집이라도 팔아서 해주실 수 있으세요? 뭐? 죄송해요. 그런데 어머님, 제가 어머님 돈 쓰면서 도연 씨랑 매일 놀 순 없잖아요. 지금은 제가 이 집 가장이 돼서 매일 가게 나가서 돈 버는 거예요. 그거 안 보이세요? 혼자 나가서 놀고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알지. 근데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들어오면 녹초가 돼요. 파김치가 된다고요. 지금도 저 힘들어 죽겠어요. 어머님 제 앞에서 잔소리 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근데 돈도 벌고 남편 우울하니 앞에서 재론까지 피우라는 건가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 달라는 거야. 도연이도 지금 힘든 시기잖니. 자기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 잘못으로 자기 모든 걸 잃었어. 내가 너 힘든 거 모르는 거 아니야. 그저 너희가 부부이니 이런 시기에 둘이 잘 헤쳐나가라는 뜻이었다. 어머니. 며느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가 듣기엔 너 힘든 건 모르겠고 내 아들 걱정만 된다로 들려요. 어머니가 그렇게 걱정되시면 어머니가 직접 챙기세요. 전 못해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방 밖으로 밀어냈어요. 제 코앞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저는 문을 확 열어젖혔어요. 며느리가 놀란 얼굴로 돌아봤습니다. 은경아, 사람이 평생 건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닥치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할 때 아플 때도 힘들 때도 함께 하겠다고 맹세하는 거야. 그게 부부야. 도연이 몸 챙기는 건 내가 계속 해줄 수 있다. 근데 마음이 무너진 건 아내인 네가 보듬어줘야지. 그건 내가 못하는 거야.
내가 자꾸 너한테 무리한 걸 요구하는 거니? 좋다. 네 말대로 돈이 필요하면 내가 집 팔아서라도 해주마. 너는 그냥 도연이 옆에 있어 줘라. 손 한번 잡아주고 괜찮다고 말 한마디만 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용기를 줘라. 며느리 얼굴이 붉어졌어요. 옛날에도 네가 그렇게 도연이를 살려주지 않았니? 저는 돌아서서 방을 나왔어요. 등 뒤로 며느리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굳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였습니다. 지인의 손주 돌잔치가 있어서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저녁까지 먹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향했죠. 지하철에서 내려 번화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옆에 남자가 서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가로등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죠. 둘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계속 웃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남자 팔을 툭툭 치며 장난을 걸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보였어요. 저는 더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은경아,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그냥 집에 가는 길이다. 그보다 이 사람은 누구니? 저는 며느리 옆에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30 중반에서 40쯤 돼 보였어요. 인상이 번지르르 했죠. 아, 이분이요? 저희 가게 2층 방 사장님이에요. 재우 씨, 인사해요. 우리 시어머니세요. 남자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박재호라고 합니다. 은경씨 가게 위층에서 바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 늦은 시간에 왜 같이 있는 거예요? 아저씨는 지금 장사할 시간 아닙니까? 저 은경씨가 늦게까지 일하시길래요. 여자분 혼자 밤길 다니시면 위험하잖아요.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리려고 했습니다. 남자는 당당했어요. 떳떳한 사람처럼 말했죠. 하지만 저는 아까 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가게가 같은 건물이니까 자주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 친해진 거고요. 며느리가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이 쳐다봤어요. 마치 제가 과민 반응을 하는 것처럼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은경아, 아무리 친해도 유부녀가 다른 남자한테 이런 식으로 데려다 준다는 거 받아주면 안 된다.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도연이 귀에 들어가면 어쩌려고. 며느리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알겠니? 네, 알겠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반항적이었어요. 마지못해 대답하는 게 느껴졌죠. 저는 그날 찜찜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까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친해도 저렇게 붙어서 웃는 게 정상은 아니었죠. 혹시나 하는 불안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어요. 흥신소에 뒷조사를 맡기기로요. 혹시 제가 지나친 걸까 마음이 안 좋았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뒷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긴 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요. 흥신소에 찾아가서 며느리 이름과 가게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직원이 말하길 최소 한 달은 걸린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돌아왔죠. 한 달이 얼마나 길던지요. 하루하루가 1년 같았습니다.
아들 집에 갈 때마다 며느리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혹시 내 눈이 틀린 거면 어쩌나 싶기도 했죠. 한 달 후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가 끝났다고요. 저는 바로 흥신소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직원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마음 단단히 드세요. 충격적인 내용 많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먼저 며느리분, 과거부터 말씀드릴게요. 결혼 전에 유흥업소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일 아트샵은 그 과거를 세탁하기 위해 차린 겁니다. 업소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문신이 많았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더 알아봤어야 했는데 제 불찰이었죠.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더 있어요? 며느리분이 가게 2층 바 사장이랑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둘이 모텔에 드나드는 것도 확인했고요. 사진도 찍었습니다. 직원이 봉투에서 사진 여러 장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며느리와 그 남자가 손잡고 걷는 사진이 있었어요. 둘이 모텔 앞에 서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도요. 저는 사진을 한 장씩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며느리였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손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모두 봉투에 넣었습니다. 비용을 치르고 흥신소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 생각에요. 사고로 다리를 잃고 직장도 잃고 그런 아들 옆에서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왜 그렇게 무기력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미 의심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생각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사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 두 눈으로 직접 봐야 했어요. 저는 며느리 가게 문 닫을 시간에 맞춰 근처로 갔습니다. 어두운 골목에 몸을 숨기고 가게 입구를 지켜봤어요. 밤 8시쯤 가게 불이 꺼졌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닫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집에는 언제나 자정에 들어오는 거였어요. 잠시 후 2층 바에서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흥신소 사진에서 봤던 그 얼굴이었어요. 둘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려는 노력조차 없었어요. 대놓고 붙어서 걸어가더군요. 저는 거리를 두고 뒤를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을 몇 개 돌더니 어느 모텔 앞에 섰어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발걸음이었죠. 저는 모텔 건너편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2시간쯤 됐을 겁니다. 모텔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와 남자가 나왔어요. 둘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좋았어. 다음 주에 또 보자. 응, 다음 주에는 좀 더 일찍 만나. 오늘 너무 짧았어. 난 2번도 가능한데. 아쉽다. 다시 들어갈까? 내가 다시 내 능력을 보여줘? 아이, 몰라. 며느리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어요. 샤워를 하고 나온 게 분명했죠. 저는 가방끈을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앞으로 걸어갔어요. 며느리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웃음기가 싹 사라지더군요. 어머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비닐 봉투를 꺼냈어요. 일주일 동안 썩힌 된장이었죠. 봉투를 열어 두 사람에게 끼얹었습니다. 달려들어서 두 년놈들 얼굴에 펴발랐죠. 뭐야 이게! 썩은 냄새가 진동했어요. 두 사람이 비명을 지르며 뒹굴었습니다. 아이씨, 미친 노인네가 뭐 하는 짓이야!
며느리와 그 남자는 눈에 된장이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감쌌죠. 저는 가방에서 방망이를 꺼냈어요. 이 더러운 버러지 같은 것들아, 오늘 제대로 맞아봐라. 저는 그 머리통을 향해 힘껏 내리쳤어요. 퍽! 아이씨!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그 다리를 걷어찼어요.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남의 마누라 뺏어먹는 게 그렇게 맛있더냐? 응? 며느리가 도망가려 했어요. 저는 그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아야, 어머니, 놔요. 제발. 내 아들이 집에서 썩어가는 동안 넌 여기서 이 짓거리 하고 있었어? 이 똥물에 튀겨 죽일 것들. 저는 며느리 등짝을 방망이로 후려쳤어요. 아, 잘못했어요. 내가 내 아들 손 좀 잡아주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넌 남의 남자 거식이나 잡고 뒹굴고 있었어? 응? 한 대, 두 대, 세 대, 팔이 아플 때까지 내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요. 그만! 이 미친 노인네, 신고할 거야? 해라, 해. 내가 지금 무서울 게 있어 보이냐? 두 사람은 바닥에 뒹굴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된장 범벅이 된 채로요. 저는 방망이질을 멈췄어요. 숨을 고르며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 이게 끝인 줄 알아?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저는 뒤돌아서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곧바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아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거실로 불러 앉혔어요. 도연아, 할 말이 있어. 앉아봐.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냈어요. 아들 앞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죠. 은경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 아들이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흥신소에서 한 달 동안 조사했어. 오늘은 내가 직접 봤고, 모텔에서 나오는 거. 아들은 사진을 한 장씩 들여다봤어요. 며느리와 그 남자가 손잡고 걷는 사진, 모텔 앞에 서 있는 사진,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 저는 아들이 분노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충격을 받거나요. 테이블을 뒤엎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들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죠. 아들은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또 만났구나. 뭐라고? 저는 아들의 말에 멈칫했어요. 또라니요. 또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나 사실 알고 있었어. 뭘 알고 있었어? 이걸 다 알고 있었다고? 은경이 바람 피우는 거 이미 작년부터 알았어.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작년에 알았다고? 그럼 1년 넘게 알고도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작년에 처음 알았을 때 은경이가 빌었어. 무릎 꿇고 계속 빌었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믿어줬어. 내가 등신이었네. 왜? 도대체 왜? 이 멍청아. 은경이가 나한테 은인이잖아. 중학교 때 나 살려준 사람이야. 그때 걔 아니었으면 나 여기에 없었어. 그래서 한 번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아들의 눈에 물기가 어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된장 범벅이 된 채로요. 옷에서 썩은 냄새가 났어요.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어머니, 미쳤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을 때리고. 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어머니가 잘못 보신 거라고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달려가 매달렸어요. 도연 씨, 나 진짜 억울해. 그냥 친한 사람이랑 밥 먹었을 뿐인데 어머니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아들이 테이블 위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뚝 끊겼어요. 사진을 본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아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또 만난 거야? 며느리는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혼하자. 며느리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지금 무슨 소리야? 도연 씨, 진심이야? 며느리가 아들에게 매달렸어요. 아들은 며느리를 밀쳐냈습니다. 작년에 처음 알았을 때 기회를 줬어. 네가 나한테는 사랑하는 사람이자 내 은인이었으니까. 도연 씨,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었잖아. 무릎 꿇고 울면서. 그래서 믿어줬어. 근데 또 만난 거야? 넌 내가 그렇게 우습냐? 짐작은 하고 있었어. 어머니가 말 안 해줬어도 내가 먼저 터트릴 일이었어. 이혼해.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끝이야. 진짜 끝. 난 이제 너한테 빚 없어. 그 순간 며느리 표정이 변했습니다. 슬픔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싸늘하게 굳더니 비웃음이 떠올랐죠. 그래, 잘 됐네. 이렇게 된 마당에 나도 솔직히 말할게.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나도 병신이랑은 못 살겠다. 병신 새끼랑 평생 같이 살 생각 없거든. 저는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며느리 뺨을 쳐버렸어요. 며느리 고개가 휙 돌아갔죠. 나가라. 넌 언젠가 네가 뱉은 대로 다시 돌려받을 거야.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앞으로도 저는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김도연은 병신으로 시궁창 인생 살 것 같은데요? 너... 미안한데 난 희생할 생각 없어. 내 인생은 내 거거든. 아들이 며느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아들이 며느리 뺨을 후려쳤어요. 철썩. 며느리 고개가 또 돌아갔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아들이 손을 드는 건 처음 봤거든요. 나는 몸이 불편한 거야. 그건 사고 때문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너는 뭐야? 너는 정신이 불편한 거잖아. 그건 누구 탓도 아니고 네 탓이야. 내가 볼 때 병신은 너야. 며느리가 뺨을 감싸쥐었어요.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며느리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나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멈춰섰어요. 돌아보더니 비꼬듯이 웃었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아들 옆으로 갔어요. 소파에 앉혀놓고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내 잘못이야, 엄마. 기회를 준 내가 바보지. 저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아들이 사고 후 무기력했던 이유요. 다리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내의 배신을 알면서도 참고 있었던 거였죠. 은인이라는 이유 하나로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날 이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이혼 소송을 시작했죠. 외도 증거가 확실하니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흥신소 사진도 있고 제가 직접 목격한 것도 있으니까요. 첫 공판, 법정에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그 상간남과 함께요. 그 둘은 뻔뻔하게 나왔어요. 어차피 저희 둘이 재혼할 거예요. 위자료? 그깟 거 얼마나 들여나? 몇 천?
얼마든 내드릴게요. 불쌍한 병신 모자 적선해주는 셈 치지 뭐. 법이 정한 대로 몇 푼 내면 되는 거잖아. 그거 내고 은경이랑 잘 살겠습니다, 어르신. 상간남은 아들을 보고도 비웃었어요. 다리 불편하신 분은 건강 챙기시고요. 이제 여자 맛은 잊고 사십시오. 아들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쓰레기들끼리 잘 붙어 먹고 살아라. 딱 어울린다. 되도록 멀리서 말하고 당신 입냄새가 심해서 뭐라고 짓거리는지 들리지도 않네. 며느리가 눈을 치켜떴지만 아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어요. 이혼 소송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이었죠.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저 새 출발해요. 병신 버리고 나니까 너무 홀가분한 거 있죠? 재호 씨랑 행복하게 살게요. 어머니도 아들 잘 챙기세요. 힘드시겠다. 저는 문자를 보고 눈앞이 빨개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인연이 끝까지 대놓고 저를 조롱하고 도발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 가게로 향했어요. 오늘은 진짜 머리채를 잡아 뜯어버릴 생각이었죠. 가게를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며느리 가게 골목에 들어서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하늘을 보니 검은 연기가 뒤덮고 있었죠. 사람들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타는 냄새도 났고요. 서둘러 달려가 보니 며느리 가게 2층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상간남에 빠였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졌어요. 순식간에 불길이 커지기 시작했죠.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어요. 소방차가 도착해서 진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어요. 불길이 잡히는데 한참이 걸렸죠. 잠시 후 구급 대원들이 건물 안에서 누군가를 들것에 싣고 나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가까이 다가갔어요. 들것 위에 누운 사람은 온몸이 시커멓게 타 있었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며느리였습니다. 피부가 녹아내린 것처럼 일그러져 있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며느리인지 몰랐어요. 너무 심하게 타버린 상태였거든요. 며느리는 의식이 없는 채로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머리채를 잡아 뜯겠다고 달려온 사람이 맞나 싶었죠.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불난 소식을 전해주러 온 거였어요. 순영아, 그 바 사장 있잖아. 그 사람 죽었대. 뭐라고? 불에 타서 죽었대. 불 다 끄고 나서 가게 창고에서 발견됐대. 가스가 터진 거라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 상간남이 죽었다고요. 불에 타서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를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으려던 게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줄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들에게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직은 법적으로 부부니까 보호자로 연락이 온 거였죠. 엄마, 난 안 갈 거야. 안 가도 돼. 갈 필요 없어. 그딴 년 죽던 말든. 저는 고민 끝에 아들 대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면회 시간을 기다렸어요. 간호사 안내를 받아 병실에 들어갔죠.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얼굴도 반쯤 붕대로 덮여 있었죠. 사람 형체만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간호사가 말해주길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눈을 부릅떴습니다. 구경 왔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잘 됐어요? 속 시원해요? 어머니 소원 풀렸겠네. 내가 이 꼴이 됐으니까. 며느리가 악을 썼습니다. 울부짖듯이 소리쳤어요. 좋아 죽겠죠?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신났죠? 저는 가만히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숨을 헐떡이며 저를 노려봤죠. 저는 며느리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붕대 사이로 보이는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전신 화상이면 평생 그 몸으로 살아야 할 거다. 사람을 저주하고 무시하고 살면 나중에 그게 다 너한테 돌아가는 거야. 네가 도연이한테 한 말, 한 행동 잘 생각해봐라. 저는 돌아서려다 멈췄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이게 천벌이라는 거야.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처음으로 며느리가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병실을 나왔어요. 뒤에서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고 무언가를 집어 던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며느리를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죠. 이후 아들 이혼 소송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이겼어요. 외도 증거는 넘쳤으니까요. 위자료 소송에서도 승소했죠. 며느리는 전신 화상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들은 그날부터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재택으로 하던 외주 일이 점점 늘어났어요. 아들 실력이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의뢰가 밀려들기 시작했죠. 1년 후 아들은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오피스텔 한 칸짜리 작은 공간이었어요. 직원도 한두 명씩 뽑기 시작했죠. 회사가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아들의 표정도 점점 밝아졌어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자신감 넘치던 모습이 돌아오고 있었죠. 주말이면 아들은 봉사활동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코딩을 가르치는 봉사였어요. 자기처럼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죠. 저는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지나 이렇게 다시 일어서다니요. 엄마로서 이보다 더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봉사활동에서 만난 여자라고요. 저는 아들과 함께 식당에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수수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정했죠. 그 여자는 봉사단체에서 아들과 같이 활동했다고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을 오래 해봤다더군요. 아들의 사연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유심히 본 건 그 여자가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들의 불편한 다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느낌이 좋았어요. 첫 며느리를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그때는 찜찜함이 있었는데 이번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몇 달 뒤 아들은 그 여자와 재혼을 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죠. 결혼식장에서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번엔 꼭 행복하라고요. 아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였어요. 4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웃음이었죠. 저도 웃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았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